네, 제가 ICCV 2019 컨퍼런스에서 발표 예정인 Comprehensive Overview of Feature Distillation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자인 허병호라고 하고요. 이번 AI 리서치에 새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이 Knowledge Distillation이라는 분야 자체가 좀 많이 오래된 분야는 아니고 별로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Knowledge Distillation이란 뭔가에 대해서부터 정의를 하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떠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학습을 하고자 할 때 그때 쓸 수 있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어떤 학습하고자 하는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그 네트워크 어떤 태스크에 대해서 미리 학습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면은 이 미리 이미 학습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티처로 삼고 이제 새롭게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네트워크를 스튜던트로 삼아서 이제 티처에서 스튜던트로 지식을 전달해서 기존에 그냥 티처 없이 학습을 했을 때보다 좀 더 학습을 잘해보자, 좀 더 고성능의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일종의 학습 방법을 다루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러한 티처 스튜던트 관계에서 아무래도 티처가 스튜던트보다는 좀 더 우월해야 된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분야는 이제 네트워크 컴프레션 같이 커다란 네트워크, 커다랗고 성능 좋은 네트워크를 티처로 삼아서 조그맣고 성능이 원래는 나쁜 네트워크의 성능을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분야로 대부분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논리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이 어떤 특정 태스크가 있고 특정 태스크가 있으면은 각각의 이미지마다 이 태스크에서 원하는 아웃풋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도록 보통 일반적인 트레이닝에서는 이 아웃풋을 만들도록 스튜던트를 학습을 시켜주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논리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태스크를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익스퍼트인 티처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이제 단순히 티처를 따라하는 방식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이제 기존 트레이닝과 논리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한 학습 방법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논리 디스틸레이션은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웃풋을 이용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아이디어한 아웃풋을 따라하는 대신 티처의 아웃풋을 따라하도록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주는 방법이고요. 이러한 아웃풋을 따라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트레이닝 이미지 중에는 좀 어려운 이미지도 있고 아니면 뭐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한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정보를 티처가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너무 어려운 거를 굳이 맞추라고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좀 더 향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많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이번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인 피처 디스틸레이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트워크 아웃풋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와는 사실 별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거고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네트워크의 중간에 있는 그 히든 뉴런 리스판스 그러니까 피처 맵들을 좀 따라하도록 스튜던트를 트레이닝을 시키게 되면은 아무래도 기존 아웃풋 디스틸레이션보다는 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좀 더 스튜던트의 성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논리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다 트레이닝 페이지에서만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학습 과정에서는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동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오리지널 트레이닝 방법보다는 좀 더 많은 트레이닝 코스트를 좀 필요로 합니다. 컴퓨테이션도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하지만 이렇게 학습이 완료된 다음에는 티처 네트워크 없이 스튜던트 네트워크만을 가지고도 이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순히 트레이닝 버짓을 좀 늘려가지고 테스트를 좀 좋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략하게 디스틸레이션의 역사를 좀 짚고 갈 텐데요. 네. 논리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사실 논리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게 제안된 이유는 좀 더 깊은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닙스 워크숍에 나온 아웃풋 디스틸레이션이나 최초의 피처 디스틸레이션 방법 전부 다 기존에 이제 레지럴 네트워크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깊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학습을 시킬 수가 있을까? 학습이 안 되는데 좀 더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 있으면 성능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학습이 잘 되는 얕은 네트워크에서 학습이 잘 안 되는 깊은 네트워크로의 논리 디스틸레이션을 원래는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깊은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자 하는 대부분의 이슈들을 레지듀얼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레지넷이 다 풀어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한 2017년부터 이제 갈 길을 잃은 논리 디스틸레이션 방법들을 다른 방법, 네트워크 컴프레션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17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방법들 자체가 굉장히 좀 너무 간단한 면도 있는데, 이러한 간단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역사가 짧고 이제 분석도 별로 없고, 그래서 단순히 좀 간단한 체인지나 아니면은 왜 이런 걸 안 했었지 싶은 면도 있으니까, 이런 점은 이제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안하는 방법으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이번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피처 기반의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하고, 이 분석한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고쳐야 실제로 성능이 증가할까를 알아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시작은 먼저 기존 피처 디스틸레이션 방법에 어떤 디자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논리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태스크를 러닝하는 로스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추가해서 두 가지 로스의 서메이션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게 총 저희는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티처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티처에서 나온 피처를 변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티처의 피처맵에서 결국 어떤 정보를 써야 되느냐 라고 하는 정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만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논리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함수의 역할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대응되는 스튜던트 트랜스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보가 좀 많이 변환이 됐으면은 스튜던트도 이제 티처 트랜스폼으로 바뀐 정보에 맞춰가지고 같은 뭐 디멘전이나 뭐 같은 레벨로 좀 정보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티처 트랜스폼과 거의 한 쌍을 이루는 이제 한 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둘 사이 디스턴스 펑션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디스틸레이션, 피처 기반의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티처의 피처를 변환하고 스튜던트의 피처를 변환한 다음에 그 두 개의 변환한 어떤 정보들 사이에 디스턴스가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시키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적인 디스틸레이션에서는 별로 고려가 되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고려를 한 게 이때 사용하는 피처의 위치를 어디로 사용할 것인가, 또 저희는 요 피처 디스틸레이션에서 중요한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한 이 네 가지 디자인 요소를 바탕으로 기존 피처 디스틸레이션 방법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온 한 6가지 방법들을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를 해보았고, 보시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의 논문들이 이 티처 트랜스폼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티처 네트워크에서 진짜 어떤 정보를 추출해야 되냐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해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스튜던트 트랜스폼이나 뭐 디스틸레이션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바꿔주질 않고요. 디스턴스도 일반적으로는 그냥 L2 펑션 사용을 하고, 스튜던트는 뭐 일반적으로는 티처와 그냥 똑같은 걸 사용을 하고, 이러한 식인데 이제 저희는 이러한 디스틸레이션 설계함에 있어서 티처 트랜스폼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일종의 전반적인 설계를 한번 다시 해보자는 논문이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는 이 피처를 뽑는 포지션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봤는데요. 기존에 이제 디스틸레이션 피처를 뽑아오는 부분에서는 사실 기존 연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해진 룰이 거의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다가 프로그래밍 코딩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레지듀얼 블록이나 아니면 뭐 클래스, 블록 단위, 네트워크 단위가 어디냐를 보고 그냥 그 네트워크 단위의 끝부분을 디스틸레이션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이 기존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프로그래밍 상에서의 디스틸레이션 피처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뭐 그냥 간단한 네트워크나 레지듀얼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렐로 뒷부분으로 고정이 되지만, 이게 이제 프리 액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와이드 레지듀얼 네트워크나 하는 이제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다른 종류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아주 다르게 좀 변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피라미드 넷이나 모바일 넷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디스틸레이션 포인트가 기존 렐로와는 한참 떨어진 지점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디스틸레이션 포인트가 바뀌면은 당연히 디스틸레이션 알고리즘을 설계하기도 어려울 거고, 먼저 이 디스틸레이션 포지션에 좀 더 어떤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식으로 레지듀얼이 진행되든 간에 이제 렐로 이전 위치를, 첫 번째 렐로 이전 위치를 디스틸레이션 포인트로 하자라는 식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 디스틸레이션 포지션에 대한 정의인데요. 기존에 이제
최근 많이 쓰이고 있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들은 대부분 렐루, 렐루의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렐루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렐루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말한 렐루 이전 지점과 렐루 이후 지점의 피처를 비교를 해봤을 때 렐루 이전 지점 피처는 이제 마이너스 밸류와 플러스 밸류가 다 있겠지만 렐루를 통과하게 되면은 이 피처 중에서 마이너스 밸류들은 다 0으로 만들어지고 플러스 밸류들만 그냥 그대로 국악 그대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렐루 직전 지점을 디스틸레이션 포인트로 삼고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면은 네거티브 부분, 실제 네트워크에서 뒤쪽 레이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부분과 실제 뒤쪽 레이어에서 사용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나누어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고 보았고, 해서 저희는 프리렐루 지점을 디스틸레이션의 포지션으로 새롭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프리렐루 지점이라는 게 사실 좀 단순한 내용이긴 한데 디스틸레이션 성능에서는 매우 큰 영향을 좀 미쳤고요. 네. 다음으로는 티처 트랜스폼을 정의를 했습니다. 티처의 피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죠. 네. 기존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티처의 피처를 상당히 많이 변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어텐션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어떤 HWC 채널의 컨볼루셔널 피처를 C 채널 아예 없애버리고 HW짜리 어텐션 맵을 만들어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디멘전을 아예 없애버린다거나 기존의 오토인코더를 사용하거나 바이너라이제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어떠한 경우든 간에 기존의 디스틸레이션 포지션에서 뽑아오는 게 일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좀 피처를 많이 변형해서 사용을 했었고,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티처에서 스튜던트로 전달되는 정보의 손실을 좀 가져와서 디스틸레이션 성능이 저하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디스틸레이션 포지션을 상당히 일관된 렐루 이전 위치로 정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피처에 있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좀 전달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도 크게 고려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피처 맵에서의 액티베이션 바운더리라고 하는 부분과 레이어 리스판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지 리스판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라지 리스판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데요. 이제 저희가 렐루 이전의 위치에 피처를 전달할 건데 이 중에서 파저티브 부분들은 이제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파저티브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다 전달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다 그대로 전달을 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뉴런의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피처에서의 파저티브 값이냐 네거티브 값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네거티브 값들에는 사실 정보가 없긴 하지만 이제 티처는 이거를 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스튜던트도 똑같이 0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 네거티브 영역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 네거티브 피처들은 단순히 부호만 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전달을 해주자라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한 티처 트랜스폼은 마진 렐루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존의 렐루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거티브 부분을 그냥 0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스튜던트가 이걸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네거티브를 사실상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제 0보다 작아지진 않죠. 0과 가까워지라고 하면은. 반면에 그냥 리니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라지 네거티브 값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이 라지 네거티브 값들이 굉장히 커다란 L2 디스턴스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좀 커다란 컨스트레인트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티처의 피처에서 이 정보는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여주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어떤 마진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네거티브 값들의 네거티브라는 부호는 전달을 하지만 어떤 큰 값을 전달하지는 않는, 값의 크기 자체를 전달하지는 않는 티처 트랜스폼을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맞춰서 디스턴스를 정의를 해주는데요. 디스턴스의 경우에는 사실 그냥 L2 디스턴스랑 거의 다 똑같은데요. 단순히 이 빨간색 영역으로 칠한 부분, 이 부분 안으로 만약에 스튜던트의 피처 값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0보다 작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서 그냥 로스가 빵이 되는 부분만을 추가로 해주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뒤에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그 피처를 어디서 뽑아가지고 디스틸레이션 할 거냐 했을 때 배치기가 렐루 앞이니까 배치가 뒤가 되는 거잖아요. 네. 배치놈을 통과시킨 피처들이 이제 디스턴스를 메저를 할 때 보면 배치놈에 의해서 각 채널 디멘전이 되고 제어 센터링이 되고 그러니까 스케일도 노멀라이즈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저기 아이덴티티에서 이제 저 익스트림한 네거티브 부분이 그 배치놈에 의해서 좀 상쇄되지 않나요?
네, 그냥 써도 사실 되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블레이션 스터디 쪽에 있는데 사실 이러한 식으로 라지 네거티브 부분을 서프레스 해주는 부분이 영향이 있긴 있지만 사실 막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사실 영향력이 큰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리렐로 이전 지점으로 사실 바꿔주는 게 대부분의 성능 향상에 대한 컨트리뷰션을 가져가고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사실상 성능적인 컨트리뷰션에선 크진 않다. 그냥 위치를 바꿨으니까 네, 맞춰서 디자인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혹시 리키렐로가 있는 네트워크 같은 경우 리키렐루의 경우에도 사실 렐루랑 그 개념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 리키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그 리크하는 부분을 굉장히 커다란 그레디언트를 주진 않고 그래서 사실 리키렐루에 대해서는 그냥 렐루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디스레이션을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피렐루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죠. 피렐루는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실제로 한 리키렐루 정도, 리키렐루나 아니면 최근에 모바일랩 V3 쪽에 나왔던 뭐 그런 최대한 렐루랑 비슷한 함수들에는 다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피렐루는 이제 저희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스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마진 밸류가 그거 스위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네. 적용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스위시의 경우에는 적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큰 차이가 사실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아마 이런 식으로 적용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이와 같습니다. 저희는 먼저 티처 트랜스폼으로 마진 렐루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턴트의 경우에는 이게 네트워크 컴프레션이기 때문에 채널 디멘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디멘전은 맞춰줘야 되니까 원바이원 컴브를 넣어주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티처 쪽에는 배치놈 이후 피처를 쓰니까 이쪽에도 이제 좀 맞춰가지고 대칭적으로 맞춰줘서 배치놈을 하나 추가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파셜 L2 디스턴스를 이용해가지고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과 스튜던트 네트워크까지 통짜로 합쳐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처 위치는 저희가 앞에서 정의했던 프리렐루 포지션으로 피처 위치를 변경을 해주었고요. 그 저기서도 그 피처 포지션이 보면은 또 내가 이제 그 유로 CNN이 보면 몇 개 이제 스테이지로 이렇게 구성된다 쳤을 때, 네. 뭐 스테이지 시작 부분만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대응되는 모든 피처 이게 다 네. 한다는. 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피처 디스틸레이션 방법 중에서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일단 어떤 한 가지 알고리즘으로 최대한 많은 네트워크, 많은 컴프레션 케이스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이제 고려를 해본 부분이 뎁스 컴프레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뎁스 컴프레션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레이어들 간의 1대1 매칭 관계가 사실 깨지게 되고 뎁스가 여러 개가 있는 하나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뎁스가 컴프레션 되더라도 유일하게 남아 있을 수 있는 어떤 스파셜 사이즈 보통 일반적으로 풀링하는 레이어들은 유지를 하면서 뎁스 컴프레션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요 디스틸레이션 포지션을 풀링이 일어나기 직전 레이어 그러니까 이 스파셜 사이즈에서의 마지막 레이어만을 이제 디스틸레이션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요 디스틸레이션한 포인트를 여러 개로 늘리거나 아니면 낮은 레이어부터 하나 쌓아가지고 성능을 증가시키는 논문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 혹시 아니 없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고요. 하나도 보면 지금 여기 이미지넷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네. 피처 디스틸레이션뿐만 아니라 태스크에 대한 디스틸레이션도 같이 할 수 있죠. 지금 두 개가 만약 태스크가 똑같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그거는 제가 논문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그 다른 방법들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디스틸레이션을 같이 해주는 게 성능 향상이 많이 됩니다. 근데 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디스틸레이션을 같이 안 해주는 게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졌고요. 그래서 제 방법은 같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경우에는 사실 그 실험 부분에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힌 논문도 있고 아닌 논문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피처 디스틸레이션 방법에 대해서 태스크 디스틸레이션 같이 하는 걸 다 실험해 본 다음에 그 중에 좋은 걸로 성능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사이파 100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인데요. 저희는 일단 가능한 많은 그 케이스에 대응하고자 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컴프레션 케이스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 이제 거기에 대해 성능이 나왔는데요. 요건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 실험했을 때 네. 디스틸레이션하고 이제 그 아웃풋 파이널 로스 소프트너스 로스하고 혹시 뭐 컨벡스 컨비네이션을 해서 뭐 알파가 있다는 거지만 그냥 1대1로. 그 알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뉴얼하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아마 10번 세팅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방법들이 사실 그 알파라고 하는 그 디스틸레이션 로스와 기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간의 균형을 맞추는 그 알파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는데요. 그 파라미터가 사실 네트워크가 바뀌면서 맨날 같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C 케이스에 대해서 그 알파 값을 아마 로그 10에서의 그리드 스케일로, 그러니까 1, 10, 100, 10분의 1,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적합한 값을 그 알파 값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 파라미터가 데이터셋에서 한번 고정하면은 보통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뎁스 컴프레션의 경우인데요. 와이드 레지듀얼 네트워크에서 뎁스를 한 절반 정도 줄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맨 왼쪽에 보이시는 파란색이 그 오리지널 디스틸레이션 없이 트레이닝 했을 때의 네트워크의 성능이고,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성능이고, 나머지 바들이 이제 디스틸레이션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된 만큼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가 제안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이러한 식으로 뎁스를 단순히 50% 정도만 컴프레션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티처 네트워크보다도 더 성능이 좋아지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기존 방법들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널 컴프레션, 채널을 50% 정도 줄이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한 네트워크 사이즈가 4분의 1 정도로 줄어드는데요. 이 경우에도 제안한 방법이 가장 성능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뭐 뎁스와 채널을 같이 줄이는 경우에도 가장 좋았고,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네트워크 종류를 아예 바꿔보는 실험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와이드 레지럴 네트워크에서 레지넷으로, 어떤 좀 와이드한 네트워크에서 좀 와이드하고 쉘로우하고 깊은 네트워크로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경우에도 무리 없이 적용이 됐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넷은 사실 요 레지넷 패밀리와 좀 구조가 좀 다르긴 해서 기존 방법들 중에 적용이 안 되는 알고리즘들 몇 개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큰 성능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채널 컴프레션에서 어떻게 적용하시나요? 네. 피처의 채널이 다르죠. 아까 그 말씀드렸던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통해서 스튜던트의 채널을 티처 채널과 똑같이 맞춰준을 통해서 수행을 합니다. 보통 학습 때도 네, 그것도 같이 학습이 됩니다. 거기에 있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있는 그 스케일 파라미터 감마랑 베타까지 같이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성능이 이제 사이파 100에선 사실 엄청 좋은 성능이 나왔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미지넷에 대해서도 실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미지넷에 대해서는 이제 레스넷 152라고 하는 152레이어짜리 네트워크에서 50레이어짜리 네트워크로의 디스틸레이션을 첫 번째로 수행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레지넷 50에서 모바일넷으로의 디스틸레이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레지넷 152에서 레지넷 50으로 디스틸레이션 하는 결과인데요. 이제 성능이 기존 원래 레지넷 성능이고 이제 다른 방법들 성능인데 제안하는 방법이 아까 보셨던 그 뎁스 컴프레션 50%와 상당히 비슷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하게 거의 티처보다 아주 살짝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152층짜리 레이어의 성능을 50레이어로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메인 세일즈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논문도 작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잘 적용이 되지 않는 모바일넷의 경우에도 적용을 해보았고요. 제안하는 방법이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매트릭 러닝이나 하고는 쪽을 대상으로 하고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적용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제안하는 방법이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비교 실험은 없고 단순하게 제안하는 방법이 적용됐을 때와 적용되기 전후에 대한 성능만을 이제 실험을 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티처로 이제 레지넷 50 기반의 SSD나 아니면 VGG 기반의 SSD를 사용했을 때냐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실험하였고요. 이제 스튜던트 네트워크로는 레지넷 18을 썼을 때 이 경우에는 이제 레지넷 50을 티처로 삼는 게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모바일넷 SSD 라이트를 썼을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에도 물론 레지넷이 좀 더 좋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 모바일넷과 뭐 VGG와 레지넷 50이나 거의 셋 다 매우 다른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두 경우에 거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이 그냥 뭐 비슷하게 디스틸레이션 성능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VG 실험하실 때 그럼 여기는 그 백보 안에 있는 피처만 디스플레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헤드까지 하신 건가요? 헤드까지 다 했습니다. 헤드를 안 넣어주면 성능이 좀 안 나오고요. 헤드가 너무 많아서 헤드가 많아서 헤드까지 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논문에서 자세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디스틸레이션 로스가 한 네 군데, 많아봐야 5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데 SSD 같은 경우에는 한 10군데 가까이 됩니다. 헤드마다 하나하나 다 넣어줘서요. 그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 다.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리그레션 헤드로 나눠지기 직전 피처에 대해서 익스트라 레이어들에 대해서 엑스트라 레이어에 그리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안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배치 노멀라이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붙여가지고 수행을 했습니다. 백본 레이어들도 다 포함이 됐고요. 백본 레이어와 이제 엑스트라 레이어, 정확히는 아웃풋과 연결되는 레이어만 해서 그 백본 레이어들 중에서 아웃풋과 연결되는 레이어, 그러니까 3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 연결되는 레이어와 그리고 마지막 4번 그리고 모든 엑스트라 레이어들, 아웃풋과 연결되는 레이어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SSD 라이트로 할 때는 SSD에서 옮기신 건가요? 네, SSD에서 SSD 라이트로 옮겼습니다. 서치 컨볼루션 붙어있는데 큰 문제 없었나요? 네, 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기에는 유독 이 성능 향상률이 좀 적긴 한데요. 네. 하지만 1% 정도의 향상률은 뭐 큰 고려하지 않고도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이번 CVPR에 이제 디스틸레이션이 시만틱 세그멘테이션에 좀 적용이 잘 되기 때문인지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저희 방법도 기존의 디텍션 같은 경우에 사실 올라봐야 한 1%에서 1.5% 정도가 올랐었는데 여기서 좀 더 상승폭이 좀 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바일 랩 V2를 기반으로 했을 때 거의 3% 가까이도 성능이 오르는 것을 확인했었고요. 이 경우에는 딥랩 V3 플러스를 기반으로 이제 코딩이 되었고 이 경우에는 피처 맵을 한 2개 정도만 추가를 하였습니다. ASPP 레이어 직후와 아웃풋 레이어 직전에 거기다가 백본 레이어는 이전과 같은 개수를 사용을 해서 디스틸레이션을 수행을 하였고요. 네. 그 다음에 간략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성능이 잘 나왔을까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제 티처의 아웃풋과 스튜던트의 아웃풋을 뽑은 다음에 그 두 개의 아웃풋 사이에 KL 다이버전스를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측정해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 베이스라인이나 다른 방법들보다도 제한하는 방법이 티처와 스튜던트 사이의 아웃풋의 유사도를 상당히 크게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상당히 신기한 점은 아웃풋을 사용해서 디스틸레이션 할 때보다도 오히려 피처까지 사용해서 디스틸레이션 할 때가 이 테스트 셋에서의 일반적인 아웃풋이 비슷해지는 율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굉장히 짧게 돼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바꾼 것들이 이제 마진 렐루, 파셜 L2 그리고 포지션 변경이 있는데 여기서 포지션 변경이 만약에 없다고 했을 경우에 제한하는 방법 성능이 24% 정도인데 포지션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한 26% 정도로 포지션이 좀 필수적입니다. 이게 좀 옛날 테이블이네요. 네. 아무튼 성능 향상의 거의 대부분을 이 포지션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진 렐루나 파셜 L2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합쳐서 한 0.5%에서 0.6%. 반면에 이제 포지션 변경이 가져가게 되는 건 한 2% 정도의 성능 향상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포지션을 렐루 이전으로 바꾼 게 대부분의 컨트리뷰션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거에 맞춰가지고 약간 더 성능을 늘려주기 위해서 디자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션은 아까 어떤 디스턴스 매칭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부분 이게 봤는데 네네. 그 어떤 내용이냐 L2 디스턴스. 네, 리비탈 이전에 있는 테이블을 가져와서 아마 리비탈 이후에 그 최종 퍼블리시된 거는 좀 내용이 다르긴 할 텐데요. 아무튼 저희가 저쪽에서 실험한 경우에는 우선 포지션만 갖다 바꾸거나 파셜 L2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 L2로 이제 대치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었고요. 마진 렐루의 경우에는 마진 렐루가 아니라 그냥 단순 렐루로 변환해가지고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테이블하고 아까 그 테이블에서는 저 KL 다이버전스 가지고 이 피처가 티처랑 비슷하다 이렇게 봐주셨는데 네네. 그럼 저기 로스에 그냥 KL 다이버전스 로스를 박아버려요? 아, 그게 바로 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아웃풋에서의 KL 다이버전스인데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에서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물론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그냥 유사도가 증가를 하겠지만 이제 그게 테스트 셋까지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셋에서의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피처까지 사용을 해서 두 개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이제 트레이닝 셋 넘어 제너럴라이즈된 어떤 유사도가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PD가 제가 힌트는 네, 힌트는 내용입니다. 그 아웃풋 타스크에 대한 디스트레이션. 네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테이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좀 신기했던 점은 방법 중에 일부 방법의 경우에는 오히려 유사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티처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내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사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는 분석은 못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좀 특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피처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 애스펙트들을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기존에 많이 얘기하지 않았던 프리렐로라고 하는 디스틸레이션 지점이 굉장히 디스틸레이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밝혀냈고요. 그 밖에 이제 이 프리렐로 포지션에 맞춰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하나하나 새롭게 정의를 해가지고 디스틸레이션 성능을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디스틸레이션이 기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들보다 매우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디스틸레이션 성능이 다른 분야, 다른 러닝 메소드랑도 좀 비빌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스틸레이션 쪽에서는 좀 컨트리뷰션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저기 이제 프리 저기 이제 멜로 저게 이제 매칭형 통과가 나오는 건데 요즘 나오는 이제 바틀렉 스트럭처를 보면 매칭형 통과한 거랑 인풋이랑 이제 인풋을 레지비얼로 꺾어가지고 거기서 파악을 하죠. 네네. 그 다음 피처, 이제 디스틸레이션. 네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피처를 이 경우인데요. 사실 이 이전에 배치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이후 피처를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드를 공개를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다크넷의 경우에는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보고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크넷의 경우에는 저도 어디를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웬만한 네트워크는 다 적용이 됩니다. 다크넷 빼고는. 네, 질문. 지금 딥랩에서 하실 때그 코너 쪽에 그 위치에 대한 센시티비티가 좀 있나요? 디코더 위치에 대한 코드에서 이제 슬래시 어디서 할지도 없고요. 디코더 위치에 대해서 제가 세팅을 하나만 해봤고 성능이 나와서 그냥 끝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아웃풋 바로 직전 아웃풋이랑 최대한 가까운 쪽을 사용을 했고요. 디코더 쪽에 대해서. 그래도 디코더가 좀 형태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좀 생각에 피처가 좀 굉장히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이제 피처를 저는 전부 모든 티처와 스튜던트의 딥랩 V3 플러스를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티처는 V3 플러스인데 스튜던트는 V2다 이런 식이 되면 좀 바뀔 수는 있겠죠. 사실 그런 부분은 디텍션 쪽에서가 좀 많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경우에는 리그레션 프로블럼은 아니라서 이제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같은 그런 실제 값이 필요한 경우가 없어가지고 디스틸레이션에 적용이 잘 되는데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운딩 박스 리그레서 때문에 디스틸레이션이 사실 다른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보다는 적용이 좀 덜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하나 이게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좀 라이트한 모델을 좀 만들고자 뭐 이런 컨셉이 좀 있잖아요. 디스틸레이션의 목적 중에.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실험으로 이제 증명하신 내용을 보면 대충 한 50%만 한 60% 정도 컴프레션에서는 이번 티처보다 더 좋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한 50% 줄여놔도 레즈넷 한 50% 줄여도 실제 디바이스에 돌려서 레이턴시가 나올 정도가 아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줄여보려면 거의 한 99% 정도는 줄여야지 얘가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데서 실시간성이 개런티가 되는데 아마 모르긴 몰랐는데 될수록 성능자가 확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실험이 시작됐어요. 거기에 대한 실험이 우선 여기에는 없고요. 그렇게 작은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제가 이전 페이퍼에서는 사실 매우 작은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 실험이 이미지넷 레벨까지 가진 않았고 그 이미지넷 레벨에서의 매우 작은 뭐 모바일넷 V2의 0.5나 뭐 이런 애들에 대한 실험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이제 제가 실험 대상으로 삼은 레지넷과 모바일넷 V1 같은 경우에는 디스틸레이션도 결국 어떤 네트워크를 러닝 시키는 방법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레지넷 같은 경우에는 러닝 방법론이 매우 발전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러닝 방법 별로 발전되지 않은 방법론들을 쓰는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발전된 모바일넷 뭐 V3 이런 애들은 사실 파라미터를 굉장히 많이 러닝 파라미터를 굉장히 많이 튜닝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디스틸레이션을 적용해 봤을 때 디스틸레이션으로 인한 성능 향상이 좀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 약간 러닝 방법을 좀 파라미터들 튜닝하는 것과 좀 컨플릭트가 일어나긴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할 만한 컴퓨테이션 할 만한 곳에 적용될 만한 디스틸레이션을 만드는 거는 이제 또 새 이슈가 사실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메인에서 말씀하신 대로 베이스라인들이 이제 그 경향이 똑같이 나오겠느냐? 그거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른 걸 몇 번 보기도 많고요. 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포지션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 포지션 바꾸고 AB도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 AB랑 마진 밸브랑 차이가 네네, 있습니다. 그게 리뷰어가 한 명이 그 얘기를 해서 이제 추가 실험을 했고 논문에 있는 그 서플리멘터리에 있는데요. 여기 넣고. 네. 근데 사실 대부분의 디스틸레이션 방법들이 포지션을 프리렐로로 바꿨을 때 성능이 향상이 됩니다. 성능이 향상이 되고 꽤 많이 되는 알고리즘들도 있는데 아무튼 제한하는 방법은 이제 프리렐로 기반으로 이제 티처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제한하는 방법이 성능이 제일 좋긴 좋다. 근데 프리렐로는 모든 디스틸레이션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네, 질문. 디스틸레이션 구조가 1대1 매핑으로 티처에서 나온 거랑 스튜던트에서 나온 거 한 개 한 개 비교시켜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티처에서 나온 거 여러 개 피처는 하나 홈캣을 해서 사이즈 줄여준 다음에 스튜던트에서 나온 거랑 매핑 시켜준다는 그런 시도를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시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1대1 매칭을 주로 했고요. 그러니까 1대1 매칭으로 레이어가 될 때 그 논리지라는 걸 전달하려면 어떤 로스를 디자인하느냐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식의 시도도 논문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제가 실제로 시도해보진 않았었습니다. 그거는 프로그레시브하게 내가 이제 100에서 50으로 줄이고자 한다. 95, 80, 85, 70. 그래서 이제 내가 100, 스튜던트가 있고 제일 처음에 그 스튜던트들이 한 90% 되는 걸 트레이닝하고 한 90%를 스튜던트가 티처로 하고 이제 80%를 또 하고 이렇게 프로그레시브하게 갔을 때 그냥 한 방에 50% 가는 거랑 대비했을 때 혹시 실험적인 결과가 있거나 아니면 생각했을 때 제 방법에 대해서는 그 실험은 안 해봤는데요. 그 실험으로 논문이 나온 게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스튜던트와 티처 간의 갭을 줄였을 때가 좀 더 성능이 많이 알겠어요. 이터레이티브 계속 몇 번을 반복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경우에는 한 번만 했습니다. 딱 한 번만 했고요. 근데 그 경우 그래도 이제 단순히 100을 쓸 때보다, 그러니까 150, 0이라고 하면은 50짜리를 티처로 쓸 때가 좀 더 성능이 좋아요. 그럼 트레이닝할 당시부터 스튜던트 그 중간에 있는 애들 다 그냥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요. 네, 그렇긴 한데 성능 자체가 사실 절대적인 성능치 자체가 그 논문은 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이 좀 덜 된 분야고, 그래서 사실 그거 외에도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가지고 성능이 막 올라가진 않고요. 그러면은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